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22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아침인데요. 경기도 파주시에서 2건의 경찰 신고가 접수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버지가 6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신고였어요.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던 60대의 아버지 A씨였죠. 행방이 묘연해졌는데요. 그나마 문자 메시지나 또 카카오톡은 연락이 됩니다. 사고가 나서 일 처리 중이니까 나중에 연락하겠대요. 근데 또 전화는 받지 않는 거죠? 게다가 이 문자를 보내는 말투가 평소 아버지와 너무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있다는 느낌? 두 번째 신고는 더 심각합니다. 남자친구 아파트 옷장 안에 시체가 있어요. 아니, 충격 그 자체인 내용이에요. 이 신고자는 무심코 고양이 사료를 찾기 위해서 남자친구 집 옷장을 열었는데 안에 시체가 있다는 걸 보고 너무 놀라서 신고를 한 정황이었죠. 경찰이 빠르게 출동을 해서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시신은 첫 번째 신고에서 실종자로 분류된 60대 택시기사 A씨라는 게 확인됩니다. 당연히 시신이 발견된 집의 거주자가 유력한 용의자가 되겠죠. 그는 31살의 남성 이기영. 경찰이 즉각 그를 찾아 나서는데 마침 일산에 있는 한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있다는 게 입수돼요. 이기영이 술에 취해서 모르는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서 몸싸움을 벌였대요. 그 과정에서 손을 다쳐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요. 12월 26일 경찰은 병원에서 이기영을 긴급 체포합니다. 그는 자신이 택시기사 A씨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순순히 자백했습니다. 이기영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6일 전인 12월 20일 밤 10시쯤 자동차를 몰고 운전을 하던 중 A씨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때 처음 만난 거죠. 근데 당시 이기영은 음주 상태였거든요. 이전에도 걸린 적이 있고. 그래서 이게 일이 커질까 두려워진 나머지 A씨한테 제가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드릴게요. 조용히 합의합시다. 라고 제안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A씨와 언쟁이 생겼어요. 근데 이 언쟁이 좀 커지니까 사람들 시선을 의식했는지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저희 집이 좀 가까운데 거기 가서 대화하실게요. 돈도 제가 드리고요. 그렇게 그는 A씨를 집으로 유인하는데 성공했죠. 하지만 이기영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둔기로 A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살해합니다. 이후에 시신을 옷장에 넣어서 약 5일간 방치한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여자친구가 발견하면서 모든 게 수면에 떠올랐고요. 체포가 된 이기영은 이 모든 게 우발적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경찰 생각도 달랐어요. 일단 이기영 수중에 합의금을 줄 만한 돈이 없거든요. 근데 애초에 왜 집으로 불렀을까? 게다가 음주로 전과도 있습니다. 누범 기간에 또 음주운전하면 실형을 면할 수 없잖아요. 어쩌면 이 상황에서 자신의 범행을 완벽히 덮기 위해 의도적으로 A씨를 유인해서 살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기영은요, 살해를 한 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피해자 주근이의 택시는 인근 공터에 유기를 했고요. 블랙박스 기록까지 꼼꼼히 다 삭제했고요. 그리고 나서 A씨 가족들한테 A씨인 척 문자를 보낸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처리 중이다. 바쁘니까 연락하지 마라. 악행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A씨 카드를 가지고 약 800만 원가량 유흥비로 다 사용했고요. 또 추가로 5천만 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았죠. 그러니까 불과 5일 만에 이 거액의 돈을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은 대부분 명품을 쇼핑하는 데 썼고요. 근데 이쯤 되니까 경찰이 의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살인을 한 후에, 그것도 집으로 불러서 살인을 한 후에 장롱에 유기했다? 그리고 이렇게 치밀하게 처리까지 했어? 이기영의 범행에 거침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말 첫 살인일까요? 추가 범행이 있지 않나 싶어서 경찰이 계속 조사를 하던 중 또 수상한 정황이 나왔죠. 그 이기영이 당시 거주 중이던 그 집, 그 사건 현장이요. 그의 명의가요,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이 집의 소유주는 50대 여성 우씨. 그녀는 이기영과 연인 관계였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우 씨가 8월 달부터 전혀 생활 반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 경찰은 우 씨 역시 이기영이 살해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자, 이에 대해 이기영이 뭐라고 하냐면 우 씨는 8월 달에 집을 나갔다. 그리고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해요. 행방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왜 자기 집 놔두고 이 사람이 집을 나갔을까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좀 보니까 이 사라진 우 씨의 핸드폰을 또 이기영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우 씨 계좌에서 이기영의 계좌로 약 4천만 원 정도가 이체된 기록, 우 씨의 카드로 4,200만 원 정도 막 흥청망청 쓴 기록도 있고요. 사실 8월이면 한 지금 4개월 전인 건데 이기영이 그 4개월 동안 사라진 여자친구를 걱정하거나 찾아본 정황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우 씨 돈을 흥청망청, 그것도 유흥비랑 명품 사는 데 썼어요. 이거 너무 수상해요. 우 씨가 돌아오지 않을 걸 이미 알고 이러는 것 같거든요. 경찰은 계속해서 그를 강하게 압박했죠. 그러자 결국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돈 문제로 다투다 우 씨를 살해했다는 자백. 우 씨와 이기영은 지난 2017년에 처음 만났습니다. 우 씨는 유흥업소 종업원이었고 이기영은 손님이었어요. 나이 차이가 좀 있긴 했지만 둘의 관계는 곧 깊어집니다. 그러다 1년 후인 2018년에 이기영이 돌연 다른 여성과 결혼을 해요. 네, 결혼이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우 씨와의 관계는 내연녀처럼 계속 이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더 지나서 2021년 12월에 이기영의 아내가 이 모든 걸 알게 됐고 그는 집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쫓겨나서 간 곳이 어디냐? 바로 우 씨였어요. 그래서 우 씨와 동거를 시작해요. 아주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정상이 아니죠. 여하튼 그렇게 동거 생활이 시작됐는데 이게 또 순탄치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부터 이기영의 진짜 모습이 막 드러나거든요. 평소 이 사람이 자기가 좀 돈이 많고 부유하다 이걸 과시하는 스타일이었대요. 근데 실제로는 무일푼, 별다른 직업도 없고요. 우 씨 역시 손님으로 이기영을 만났고 또 평소에 돈 자랑을 많이 하니까 어느 정도 재정이 좀 좋은가 보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동거를 해보니까 돈 없고 모든 생활비를 여자가 부담해야 했죠. 점점 두 사람 사이에 금전적인 갈등이 오갑니다. 심지어 이기영은 우 씨 명의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달라고 막 떼를 써요. 우 씨는 이걸 거절했어요. 단호히 거절했어요. 그러자 이기영이 그녀를 폭행하고 또 계속해서 돈 문제로 다툼이 이어지던 중 어느 날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물건을 던졌는데 여기에 우 씨가 이걸 맞더니 사망했다라는 게 이기영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것도 과연 진실일까요?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당연히 경찰 또한 우발적인 게 아니라 계획범죄가 아니냐라는 걸 의심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 씨를 살해한 후에 거액의 돈을 갈취한 기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내가 실수로 우 씨를 죽여서 돈을 이렇게 빼돌린 게 아니라 애초부터 그녀의 돈을 노리고 살해한 것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여기엔 또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지난 2022년 8월에 이기영이 먹으면 죽는 농약, 제초제 먹으면 이런 단어를 검색한 기록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런 정황 증거를 가지고 이기영을 압박했죠. 얼마 후 그는 계획 범행을 했다는 걸 시인합니다. 독극물을 원래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갔고 대신 둔기로 우 씨를 살해했다는 자백. 자, 그럼 시신은 어디 있나요? 그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공릉천 인근에 우 씨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털어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해와 시신 유기를 한 이후에 이기영은 뻔뻔하게도 계속 우 씨 집에서 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심지어 우 씨 물건을 그대로 둔 채 새로운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죠. 물론 그 여친과도 다툼이 잦았는데 이유는 똑같습니다. 여자친구 카드로 거액을 사용하고 상대방한테 빌붙는 상황이 반복됐기 때문이죠. 아주 좀 찌질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던 2022년 12월 이번엔 그가 택시기사 A씨를 살해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앞서 우씨를 살해하고 고작 4개월 만의 일이었어요. 첫 살인을 저지른 후에 이게 너무 쉬운 일이라고 여긴 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단기간에 이기영이 2건의 살인을 저지르고 반성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죠. 너무 죄질도 나쁘고 또 인간성도 쓰레기예요. 그러다 보니 경찰청이 결국 그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거고요. 이기영에 대한 심리검사가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두드러지는 사이코패스로 판명됐죠. 어쩐지 싶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면모를 잘 보여주는 예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기영의 은행 거래 내역입니다. 눈에 띄는 게 아버지상이라고 적힌 메모예요. 근데 이게 사실 이기영이 택시기사 A씨를 살해한 후에 그 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면서 남겨둔 거죠. 남의 아버지 죽여놓고 이렇게 우롱하는 거예요. 또한 이기영은 이 순간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굉장히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충동 조절 능력도 부족하고요. 사실 이전부터 여성들에게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해요. 앞서 이기영이 체포됐을 때 병원에서 체포됐잖아요. 술 마시고 몸싸움 나서 치료받으려고요. 근데 그때 상황도 특이합니다. 이기영하고 싸움이 붙은 일행은 총 5명이었어요. 길에서 이기영과 우연히 만났는데 그가 자신을 막 건물주의 손자다라고 좀 과시하면서 선뜻 고기를 사주겠다고 했대요. 그렇게 따라갔다가 싸움이 났다는 거죠. 이기영이 막 자기 자신을 막 새로운 인물로 포장하면서 과시를 했고 또 싸움이 붙자 뭐라고 했냐면 야, 너네 사람 죽일 수 있어? 막 이러면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미 그때는 이제 2건의 살인을 저지른 상태였는데 어쩌면 그는 자신이 저지른 살인에 대해 약간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여긴 건 아닌가 싶죠. 2013년 1월 이기영은 강도살인 및 살인, 시체 은닉,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우선 우 씨에 대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려면 그녀의 시신이 필요하거든요. 경찰이 앞서 우 씨의 시신을 이제 유기했다라는 그 파주 공릉천 인근을 대대적으로 수색했죠. 근데 여기가 지난 8월 폭우가 내리면서 강변이 유실됐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인근 CCTV 있긴 한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모두 삭제됐고요. 경찰은 혹시나 시신이 떠내려갔을까 싶어서 한강 하구까지 수색 범위를 넓혔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근데 또 이 와중에 이기영이 진술을 번복해요. 사실은 공릉천에 유기를 한 게 아니라 땅 밑에 묻었대요. 그러면서 저기 어디 거기에 묻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어쩔 수 없이 그 주변을 다 파내고 수색했죠. 허탈하게도 시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헛일 시킨 것 같아요. 어쨌든 현재 우 씨 살해 혐의에 대한 증거라고는 이기영이 자백한 거 그리고 차량에 있던 약간의 혈흔 요게 전부였어요. 수색은 계속 이어졌지만 끝내 소득은 없었고 이기영은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습니다. 시신은 아무래도 이제 유실된 것으로 판단이 돼서 경찰이 수색을 중단해요. 따라서 현재까지도 우 씨 사건은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2023년 4월 검찰은 이기영에게 사형이 마땅하다라고 구형했습니다. 5월에 1심이 열렸는데 재판부는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죠. 하지만 이 판결에 대해 유족은 우리는 사형 외에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라면서 크게 반발했어요. 검찰도 항소했고요. 하지만 2심은 원심을 유지했죠. A씨와 우씨 살인에 대한 이기영의 재판은 그렇게 종료됩니다. 하지만요, 경찰은 여전히 그에게 미심쩍은 부분이 많이 있다고 밝혔어요. 이게 정말 소름 돋는데 사실 이기영의 지인들 중에 이상하게 연락이 두절된 사람들이 종종 존재하는 거예요. 또 이기영의 소지품에서 또 다른 전 여자친구 명의의 핸드폰이 발견됐고요. 여기에 대해 범인 이 씨는 자신이 타인 명의의 핸드폰을 이용해서 메신저를 통해 이성을 만났다라고 밝혔어요. 근데 또 메신저를 보니까 종종 이형택이라는 가명을 이용하기도 했고요. 사실 경찰이 애초에 얘가 이게 첫 범행일까? 첫 살인일까? 싶었다가 또 다른 범행을 찾은 거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이기영한테 이게 정말 다일까? 하는 의심을 쉽사리 거둘 수 없다고 해요.
하지만 본인은 난 추가 범죄는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미 수없이 거짓말을 하고 진술을 번복한 전력이 있어서 경찰은 현재까지도 그의 주변을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여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게 너무 소름 끼쳐요. 한편 죽은 A씨의 유족들은 재판 결과에 불복하며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기영이 지금까지 유족들한테 단 한 번도 사과의 말을 한 적이 없대요. 반성문조차 쓰지 않았고요. A씨의 시신은 훼손이 굉장히 심각했는데 그래서 장례 지도사가 유족들 참관을 말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범행이 잔혹했던 거예요. 유족들은 이기영이 절대 갱생할 수 없는 인간이다 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가석방이 되지 않을까 걱정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그들이 바라는 건 하나입니다. 이기영 같은 살인범이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요. 현 우리나라에서 최고 법정형은 대부분 무기징역이긴 한데요. 나날이 잔혹해지고 또 범죄에 무뎌지는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과연 그게 최선의 형벌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3년 3월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의 한 폐가 인근에서 배수로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열심히 땅을 파내던 굴착기 기사가 문득 흙이 아니라 살색의 무언가가 보이는 걸 눈치채요. 그래서 즉각 작업을 멈추고 뭐가 있는 건지 확인해 보는데 이내 깜짝 놀라고 말죠. 그건 머리와 몸통, 두 다리와 팔이 토막난 끔찍한 사체였습니다. 게다가 토막이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 부위들을 원래대로 배치해 놓은 듯한 아주 기이한 모습이었죠. 경찰은 간신히 시신에서 지문을 채취했고 그렇게 밝혀진 신원은 50대 여성 구 씨였습니다. 그녀는 4개월 전에 경기도 용인에서 실종이 됐는데 원래는 서울에 거주하던 사채업자였어요. 이 충청도 제천과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이 왜 여기에서 발견된 걸까요? 일단 구 씨는 목졸림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이 되었고요. 몸 곳곳에서는 폭행과 또 흉기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외부 충격으로 인한 두피 출혈까지 발견되었죠. 무엇보다도 토막을 낸 후에 사체를 따로 유기하지 않고 이렇게 한 곳에 두었다는 점이 좀 특이했는데요. 어쨌든 경찰은 면식범에 의한 범행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일단 4개월 전에 구 씨가 실종되기 전날인 12월 15일 그날의 핸드폰에서 구 씨가 한 사람한테 계속 전화를 걸었던 정황이 드러나요. 그는 바로 구 씨의 약혼자, 당시 45살이던 신명호였죠. 두 사람은 중년에 만나서 사랑을 키워왔는데 경찰은 신명호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두기 시작합니다. 사실 약혼자라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전화를 계속하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일 텐데요. 그쵸? 처음에 이 신명호의 존재를 알게 된 경찰이 이후에 신원조회를 하게 되는데 심상치 않은 과거가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사기 전과만 10범, 전문 사기꾼 수준이에요. 그 범위도 제주도, 경상도, 충청도까지 아주 전국적이었고요. 그런데 정작 여태까지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그냥 벌금형 혹은 기소유예를 받으면서 황당하게도 제대로 된 처벌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아주 운이 좋은 사기꾼이었습니다. 이 신명호의 주된 사기 수법을 알아보니까 한마디로 보면 약간 제비족입니다. 골프 동호회를 운영하면서 돈 있는 여성 회원들에게 접근해서 가까워지고 이후 관계가 이제 발전하면 조금씩 돈을 뜯어먹으면서 살아오고 있었죠. 그러고 보니까 죽은 구 씨와도 골프 동호회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이내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할 정도로 아주 친밀한 사이로 발전했다는데요. 한편 이 피해자 구 씨는 사채업으로 큰 돈을 만지던 사람이었습니다. 신명호가 당연히 그녀의 경제력을 보고 접근했을 거고 결혼까지 꼴이 나면 구 씨의 돈이 다 자기의 돈이 될 거라고 모든 게 순조로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전에 신명호가 사기를 쳤던 여성과 다르게 구 씨가 신명호의 얄팍한 의도를 빠르게 눈치채버린 거예요. 프로파일러들은 바로 이게 신명호의 범행 동기가 되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동호회 회원들에 따르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신명호와 구 씨가 종종 사람들 앞에서도 막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구 씨가 신명호의 전적과 또 여러 사기 행각을 다 눈치채면서 내가 이거 동호회 사람들한테 다 알리겠다면서 신명호를 협박했던 거죠. 그럼 신명호 입장에서는 사기 전과가 알려지면 더 이상 제비족 생활을 하기 힘들어지겠죠. 게다가 또 한 번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된다면 워낙 전적이 많아서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구 씨가 실종된 건 2002년 12월 16일. 구 씨가 실종되기 직전에 신명호한테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프로파일러들은 이날 두 사람이 만났고 말다툼을 하던 끝에 구 씨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합니다. 물론 추정일 뿐이에요. 하지만 얼마 후에 결정적인 정황 증거를 찾아내는데 이 신명호가 구 씨의 계좌에서 현금 4,200만 원을 인출해가는 모습이 은행 CCTV에 잡힌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신명호는 구 씨가 실종된 이후 그녀의 카드를 이용해서 홈쇼핑, 골프용품, 성형외과 등등에서 750만 원을 결제했고요. 추가로 1,700만 원의 현금 서비스까지 받았습니다. 아무리 약혼녀라지만 그녀의 돈을 이렇게 흥청망청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더 이상 주인이 존재하지 않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왜 시신을 유기한 게 제천이었을까요? 과거 신명호는 다른 내연녀와 함께 이곳으로 여행을 왔던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봐뒀던 폐가가 한 채 있었죠. 딱 거기 인근에 구 씨의 시신을 유기한 건데요. 그렇다면 신명호가 제천에 왔었다는 증거가 남아 있을까요? 구 씨의 시신이 발견된 지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한 제천의 호텔에서 신명호의 투숙 기록이 발견됩니다. 또한 실종 다음 날인 17일에 이 시신 발견 지점 인근에서 그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통화를 한 기록도 남아 있었고요. 자, 이렇게 경찰은 모든 정황을 토대로 그가 12월 16일에 구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낸 후 유기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외에도 신명호가 아주 유력한 범인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또 있어요. 구 씨 이후에 그가 보여준 행동입니다. 보통 결혼을 앞둔 여성이 실종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주변에 이걸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슬픔에 빠지는 게 아주 상식적이고 일반적이죠. 하지만 신명호는 구 씨의 실종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알리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구 씨인 척 행세를 하면서 실종된 사실을 철저히 숨겨왔어요. 우선 함께 소속되어 있던 그 골프 동호회 홈페이지에 구 씨의 아이디로 접속을 해서 글을 남겼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외국에 나와 있어서 당분간 모임 참석이 힘들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또 구 씨 지인들한테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내가 외국에 갈 거라 당분간 돌아오지 못한다 하면서 약간 구 씨를 찾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행동은요, 구 씨가 실종된 이후에 무려 3개월 동안이나 지속되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아주 더 대범한 행동을 하는데요. 신명호가 직접 구 씨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러면서 내가 구 씨의 약혼남인데 구 씨가 나한테 사기를 치고 돈을 뜯어갔는데 돈을 갚지 않고 이렇게 사라졌다. 난 신고하겠다. 라는 협박이었죠. 자, 경찰은 여기까지 파악을 한 후에 이제 신명호를 체포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검거를 위해 그 골프 동호회 현장에 모여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닥치게 되는데 마침 신명호가 누군가의 연락을 받고 황급히 자리를 비웠고 도주해버린 거죠. 즉각 경찰은 전국에 지명수배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작정하고 숨어버린 신명호였기 때문에 그를 찾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신명호 집을 수색하게 되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구 씨를 토막내는 데 이용한 도구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욕실에는 그 토막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이용한 세제와 또 냄새 제거제까지 버젓이 그대로였어요.
신명호 검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열을 올렸고 얼굴 다 공개해서 제보를 기다렸지만 아니 이상하게도 이 국내에서는 더 이상 그 사람을 봤다는 목격 제보담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리게 되죠. 그러던 2017년 8월 5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사건을 좀 심도 있게 다루면서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해요. 제작진이 신명호에 대해서 아시는 분 하면서 제보를 받던 중에 이 사람과 좀 닮은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라는 사람들을 찾아냈고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왜 여태 신명호에 대한 제보가 없었는지 밝혀지게 되죠. 그들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신명호, 이 사람은 전부 다른 이름과 다른 직업을 가진 그냥 개별의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보자 중 한 명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전라남도에서 원룸 임대업을 하던 A씨는요, 자신의 세입자 중에 한 명이었던 중년 남성 강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계약을 할 때부터 내가 이렇게 보증금을 낼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월세를 아예 선납하겠다. 라면서 A씨에게 거액의 돈을 건넸던 사람입니다. 아예 월세를 한 번에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서를 쓰자고 하니까 자기의 주민등록번호를 제대로 적지 않는 겁니다. 물론 집주인 입장에서는 돈을 한 번에 받으니까 좋죠. 하지만 그렇다고 세입자의 이런 기본 정보도 모르는 건 좀 찝찝하겠죠. 그래서 주민번호는 좀 줘야 되지 않냐 라고 하니까 이 남자가 굉장히 그럴싸한 이유를 대면서 끝까지 알려주지 않았다는데요. 이후 집에 이사를 들어왔어요. 그리고 집주인 A씨가 본 그의 모습은 방에서 이렇게 멀티 모니터를 세워놓고 주식시장을 관찰하면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종종 A씨를 비롯한 이 주변 사람들한테 주식 투자 좀 하시라고 막 권유를 했고요. 또 여기 A씨가 넘어가서 약 4천만 원가량을 손해보기도 했고요. 근데 이 주식 투자자 강씨라는 사람이 왜 신명호라고 의심을 하는 걸까요? 당시 강씨는 지역에 있는 골프 동호회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회원들과도 친분이 두꺼웠고 동호회 홈페이지에 그의 셀카도 올라와 있어요. 제작진들이 그 사진을 확인해봤죠? 얼굴이 신명호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또 강씨를 만났던 동호회 회원들 역시 신명호 사진을 보고 강씨하고 굉장히 닮았는데요? 라고 인정하게 되고요. 그런데 좀 더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이죠? 제작진이 강씨의 사진을 전문가에게 의뢰했어요. 그 신명호가 구씨의 계좌에서 돈 인출했을 때 포착된 CCTV, 거기에 있던 얼굴과 강씨의 셀카는 약 80% 이상 일치한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80%? 이건 좀 애매해 보이는데 어쨌든 좀 더 정확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강씨가 머물렀던 그 원룸에 물병에서 지문을 채취했고요. 그걸 분석해 보니까 지문의 주인은 놀랍게도 신명호라는 사실이 밝혀지죠. 맞았어요. 신명호가 여태까지 전라남도에 숨어서 강씨라는 신분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자, 강씨는요, 당시에 여전히 집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계속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와 계좌를 도용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고 또 역시나 그 골프 동호회에 나가서 여러 여자들을 막 꼬시고 다녔죠. 이러면 좀 꼬리가 잡힐 만도 한데 경찰의 추적을 피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그건 바로 아주 철저한 생활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이 강씨, 그러니까 신명호가 무슨 일이 있어도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오로지 자전거로만 생활했어요. 혹여나 CCTV에 자기가 찍힐까봐 마트나 편의점에도 가지 않았고요. 어떤 마트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물건을 배송받는 형식으로만 생필품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렇게 강씨의 삶을 살던 신명호가 어느 날 갑자기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집주인 A씨에 따르면 뭔가 캥기는 게 있는지 정말 자전거만 빼고 모든 물건을 다 놔둔 채 갑자기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은행이었는데 도피 자금으로 쓰려고 했는지 거금을 인출해서 이 지역을 떠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말 이게 잡힐 듯 말 듯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은 추적이었는데
이 방송이 나간 후에 한 프로파일러가 신명호는 자신의 정체를 파악하는 구씨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난다면 반드시 언젠가 살인을 다시 저지를 인물이다 라면서 그를 하루빨리 검거해야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천만다행으로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명호가 검거돼요. 하지만 살아있진 않았죠. 2018년 6월 22일 강원도의 한 원룸에서 신명호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인은 당뇨로 인한 고독사예요. 생전에 고질적인 당뇨로 고통을 받고 있던 신명호였는데 결국 적절한 시기에 어떤 처방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지병으로 사망한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당뇨라는 병은 매일매일 혈당을 체크하고 또 건강한 음식과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면서 나 자신을 관리해야 하는 병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병에 걸린다고 무조건 죽는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신명호가 병원에 가는 순간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 거고 그럼 경찰한테 추적당할 게 뻔하니까 병원조차 가지 못했던 겁니다. 참 불쌍한 인생이죠. 근데 이렇게 신명호가 죽은 채 검거되면서 안타깝게도 구씨 살인 사건은 영구미제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신명호가 유력한 용의자예요. 증거도 수두룩하고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살아있을 때 검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시원하게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법의 판결도 내릴 수 없는 건 당연하겠죠. 지금까지 알아본 이 신명호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업자득 아닐까요? 자신의 것이 아닌 남의 것을 손쉽게 빼앗고 남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았으니 이렇게 망나니처럼 살다가 결국 15년이라는 도피 끝에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홀로 사망한 그의 삶. 그런데 치료를 못 받는, 치료받을 기회조차 없는 삶도 자기가 선택한 삶이었고 서울에서 전라도에서 다시 강원도로 홀로 도피하면서 그 작은 방에서 처절하게 외로웠을 마지막 순간 역시 그의 잘못된 선택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문득 신명호는 죽기 직전에 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해집니다. 차라리 이럴 바엔 그냥 경찰에 자수할까? 아니, 처음부터 구씨를 죽이지 말았어야 했나? 난 왜 정정당당하게 인생을 살지 못했지? 과연 나는 행복했을까? 글쎄요. 저는 그의 최후가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로 가득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